저는 올해 58살입니다. 교단에서 내려올 날이 이제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앞에 서서 분필을 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분필이 더 이상 제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합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제 존재 이유를 확인하며 버텨왔는데, 그 무대가 사라지면 저는 대체 무엇으로 남을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침마다 교실의 칠판 앞에 서던 제 자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저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집에서는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에 섞여 들리던 아내의 분주한 발자국 소리, 신문을 펴놓고 오늘은 어떤 기사로 수업을 열까 고민하던 제 모습, 그 풍경이 저의 일상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내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NS에 빠져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 모임 일정을 확인하느라 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지만 마음속에서는 벌써부터 은퇴 후의 빈자리가 뚜렷하게 그려집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려주는 건 조용히 깜박이는 것일 불빛뿐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형식적으로 오고 가고 따뜻했던 아침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도 교실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책장에 꽂힌 교과서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조언들이 정년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건 아닐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공허였습니다. 저는 교사였지만 동시에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보니 저는 한 사람의 교사만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점점 대화가 줄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길을 걸으며 멀어졌습니다. 아내 역시 자기 시간을 찾겠다며 더 이상 제 옆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제 아내는 텅 빈 공간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칠판 앞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던 단어들이 공중에 흩날리듯 제 존재감도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면도를 하다 문득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어진 주름,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 그리고 점점 굽어가는 어깨, 교단 위에 서 있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불안에 짓눌린 한 남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단에서 내려오면 무엇이 남을까?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의 의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존재 전체를 흔드는 불안이었습니다. 마치 발밑에서 천천히 땅이 꺼져내리는 듯한 감각. 저는 그 위태로운 틈 위에서 서서히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쉬어가도 된다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쉰다는 말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제 삶은 늘 분주했고 그 분주함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적표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그려주는 그 순간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주함이 끊기면 저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한때는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못 다 읽은 책을 읽고 정원에 꽃을 가꾸는 모습. 그러나 정년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그런 그림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남은 건 두려움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막막함. 그리고 이 막막함은
점점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순간들이 사라지고 저는 식탁에서 혼자 밥을 씹으며 공허함을 곱씹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대화만이 저를 맞이합니다. 저는 여전히 교사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든든한 기둥으로 남고 싶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느끼는 이 불안과 공허는 제 마음을 자꾸만 휘청이게 만듭니다. 굽은 어깨를 펴보려 애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그 목소리조차 제 귀에는 희미하게만 들려옵니다. 저는 요즘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예전에 아내는 늘 가계부를 펼쳐놓고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무엇을 넣을지, 다음 달에는 어떤 지출이 있는지 늘 계산기와 함께 움직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런 아내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며칠 전에도 아내는 새로 산 서예 도구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가는 모습은 분명 고요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이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식탁 위에는 장보기 영수증이나 가계부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검은 먹향만이 가득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오랜만에 빛이 나는 듯 환했습니다. 그 환한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서예뿐 아니라 여행 모임에도 열심입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모임 사람들과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떠납니다. 사진첩을 열어보면 경치 좋은 산책로, 한옥마을, 바닷가,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즐겁게 웃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진들을 보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다른 풍경 속에 살고 있는 걸까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집안은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어수선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먼지 하나도 금세 눈에 띄고 치워내던 아내였습니다. 지금은 거실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가 며칠이고 그대로 놓여 있기도 합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나가면 집은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됩니다. 식탁에 앉아 끓여온 라면을 먹으며 예전 같으면 아내가 내어주던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낯선 동거인과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내는 쉽게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모임 뒤풀이를 한다며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듯 아내의 카톡 알림음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는지 이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전화기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다가 텔레비전을 꺼버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반갑기도 하지만 그 웃음에 제가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이 허전하게 다가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집안일은 조금 소홀한 것 같아. 아내는 잠시 붓을 내려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이 필요해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어.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순간 이상하게 저는 집 안에서 점점 투명해져 가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진 듯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모임과 활동이 중심입니다. 저는 그 바뀐 흐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함께 보내던 시간이 줄어드니 대화도 줄어듭니다.
대화의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생활비, 아이들 이야기, 친척 모임 같은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서해 전시회, 다음 여행 일정, 새로운 모임 친구들 이야기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그 대화가 제 세상과는 멀게 느껴집니다. 때때로 아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차가운 밥을 씹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길이 점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점점 빈자리를 느끼고 있는데 아내는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생활을 점점 갈라놓고 있습니다. 아내가 여행에서 찍어온 사진 속 환한 미소와 거울 앞에서 제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묘하게 대비됩니다. 그 대비가 제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아내의 취미와 모임은 분명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제가 함께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아내는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계의 손님일 뿐 중심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아내와 같은 세계에서 웃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예전의 집안 풍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멀찍이 서 있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늘도 제 마음을 먹먹하게 조여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집 대출은 아직 남아있고 막내 아이의 등록금도 매 학기마다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그 숫자들이 달력처럼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매달 빠져나갈 지출이 뻔히 보이는데 제 수입은 이제 점점 사라질 일만 남았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빚을 정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머릿속으로 갖가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이 등록금을 먼저 내야 하나,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나, 생활비는 어디서 줄일 수 있나. 그러나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마이너스 부호만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시간 강사 자리를 찾거나 사교육 현장으로 발을 들여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 든 교사를 반겨주는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원에서는 제 이력서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 요즘은 젊은 강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작은 카페나 책방을 운영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 후에도 활기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문제였습니다.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했고 빚을 내어 시작한다는 건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열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제 머리 위에 드리운 먹구름 같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흩어지지 않는 구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들고 아내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은퇴 후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절약을 해야겠어. 여행이나 취미는 조금 미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벌어온 걸로 충분해. 내가 이제 좀 나답게 살아보겠다는데 왜 막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현실과 아내가 꿈꾸는 자유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취미와 여행 비용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새로운 서예 도구, 여행 모임 회비, 지방으로 가는 교통비와 숙박비.
영수증이 쌓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면 빨간 숫자가 눈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마치 저를 향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넌 이제 가장으로서 힘을 잃었다. 한 번은 집에서 큰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좀 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대책이 필요해. 아내는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습니다. 현실 하는데 나는 평생 현실에 눌려 살았어.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아내의 억눌린 세월이 담겨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억울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그 과정에서 제 꿈과 여유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보니 저는 여전히 책임만 떠안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유를 외치고 저는 생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밤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내가 너무 돈만 걱정하는 사람으로 변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움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행 잔고는 줄어들고 미래는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웃을 수 있다면 나도 좋아. 하지만 우리도 무너지지 않게 같이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그러나 막상 입을 열면 말은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아내의 밝은 얼굴을 무너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또다시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결국 저는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아내에게 절약을 강요하는 길, 또 하나는 아내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대가로 제 마음속 불안을 감내하는 길.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두 갈림길 위에서 매일같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부의 대화는 짧아지고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숫자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숫자는 냉정하게 흘러가고 아내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제 존재가 더욱 작아지는 듯 느껴집니다. 주말이 되면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움직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에 가기도 했고 시골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장을 보고 거실에 모여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때의 주말은 소란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그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남은 건 저와 아내뿐인데 우리의 주말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학교 후배가 소개해 준 시간 강사 자리가 있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간단한 과외를 맡기도 합니다. 낯선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내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땀이 베어드는 순간 저는 잠시나마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하지만 일당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한 달 고정 수입에 비하면 너무 작은 돈이었고 그것으로는 대출 이자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 속 아내는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앞에서 화려한 미술관 벽을 배경으로 혹은 여행지의 바닷가에서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웃음은 오래된 제 기억 속의 아내와는 달랐습니다. 같은 주말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재와 문제지를 들고 작은 방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고 아내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서로 다른 평행선 같았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아내는 늦게 들어와 친구들과 먹고 온 음식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속에 저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다시 교재를 펼치고 아내는 여행 가방을 챙깁니다. 집 안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동서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건 서로를 피하려는 듯 했고 피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웃는 얼굴로 저를 보며 말합니다. 당신도 나랑 같이 가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현실을 생각하면 선뜻 나설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세계에서 제가 설 자리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초대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말은 서로 다른 풍경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의무와 책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자유와 웃음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대비는 날카로운 말싸움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큰 소리로 싸운 뒤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졌지만 이렇게 평행선처럼 흐르는 삶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교사로서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고 저는 묵묵히 문제집을 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해지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아내가 보내온 사진 속 미소와 제 손에 묻은 분필가루의 흔적이 한 화면에 겹쳐집니다. 그 겹침은 결코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색으로만 남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부로서 같은 주말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겉으로는 큰 싸움이 없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평행선 같은 삶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내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정년 연장 불가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싸늘한 공기였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통보받았어. 연장은 없대. 제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놀라며 손을 잡아주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그 반응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눈빛에서 더 큰 상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먼저 밥을 먹었고 아내는 늦게 방에서 나와 자기 몫만 챙겼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밥을 먹는 일이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건 음식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을 꺼내면 아내는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얘기 그만해.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짧은 그 말은 벽처럼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더욱 낯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앉아 드라마를 보던 소파가 이제는 서로 피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앉으면 아내는 다른 방으로 옮겼고 아내가 앉아 있으면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서늘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닫고 방 안에서 불을 켜두었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불빛은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닫힌 문틈 너머의 경계처럼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섬에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용기를 내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단절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고 그것이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의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닫힌 문을 강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에 깊어진 주름,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 낯선 사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표정에는 피곤과 두려움, 그리고 버려진 듯한 고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쓸모없는 얼굴이 되어 버린 걸까?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더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아내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 편해. 그 말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아내는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서 해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있었고 아내는 그 절망을 편안함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국이 있었지만 제 입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내와의 대화까지 영영 내려놓게 될까 두려워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고 저는 고개를 떨군 제 손끝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서예 붓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에 전시회에 나가기로 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수많은 감정을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방은 더 좁아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교재와 분필 자국이 남은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던 제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건 텅 빈 방 안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오늘 국 끓여놨어. 데워 먹어.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랜만에 아내가 제게 건넨 배려였습니다. 저는 국을 데우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은 희미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언제든 꺼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에 꺼지고 제 무력감에 꺼지고 현실의 무게에 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무너진 얼굴을 바라보던 제가 다시 눈을 들게 만든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말할 힘은 남아있다. 아직 걸을 수 있다. 비록 위태롭고 작아도 이 불씨를 붙잡아야 한다. 거울 속의 사내는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무너지는 삶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행선처럼 흘러가다
결국 멀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또 다른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